11번 다음은 우주 팽창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과정이다. 실험과정 가 풍선을 작게 분 다음 풍선 표면에 스티커 ABC를 서로 다른 위치에 붙인다. 나 실과 자를 이용하여 스티커 ABC 사이의 거리를 측정한다. 다 풍선에 바람을 충분히 불어넣은 다음 스티커 ABC 사이의 거리를 측정한다. 이 실험에서 풍선을 불기 전의 모습은 우주가 팽창하기 전의 모습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풍선에 바람을 충분히 불어넣어 풍선을 부풀렸을 때는 팽창한 우주라고 팽창한 우주를 대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스티커와 스티커 사이의 거리는 풍선을 불기 전과 풍선을 분 후에 거리가 멀어지게 되지요. 이걸 통해 가지고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재현하는 실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풍선 표면은 우주 표면을 우주 공간, 풍선은 표면이기 때문에 2차원이지만 이 풍선 표면 2차원을 우주 공간 3차원으로 재현한 것입니다. 옳은 설명 고르기. 스티커는 은하, 풍선 내부는 우주 공간에 해당한다. 스티커는 은하 풍선 내부가 우주 공간이 아니라 풍선 표면 2차원이 우주 공간 3차원을 대신하는 것이라고 그랬지요. 내부가 아닙니다. 풍선 표면입니다. 그 다음에 스티커 사이의 거리를 측정할 때 풍선 표면을 따라 최단 거리를 측정해야 된다. 방금 전에 풍선 표면 공면을 우주 공간 3차원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은하와 은하 사이의 거리를 측정할 때도 공면을 따라 측정을 해야 됩니다. 풍선 표면을 따라 측정을 해야 됩니다. 우주 공간이 공면이라고 생각을 해서 풍선 표면을 우주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공면을 따라서 은하와 은하 사이의 거리를 측정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풍선 표면을 따라 측정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디귿 이 실험으로부터 거리가 먼 은하일수록 더 빨리 멀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풍선이 이렇게 있을 때 점과 점 사이에 처음에 거리가 ABC였을 때 풍선을 불면 ABC 사이가 다 같이 멀어지죠. 이렇게. 근데 이 방향에 또 어떤 은하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D라고 그랬을 때 A, B, C, D 그랬을 때 C로부터도 멀어지지만 또 A와 C 사이의 거리도 멀어지기 때문에 A하고 D 사이의 거리는 누적이 돼가지고 멀어지게 되기 때문에 가까운 은하보다 지구, A를 지구라고 그랬을 때, 우리 은하라고 그랬을 때 가까운 외부 은하보다 더 멀리 있는 외부 은하일수록 멀어지는 그 효과가 축적이 돼가지고 더 빨리 멀어짐을 확인할 수 있는 거 맞습니다. 12번 그림은 정상 우주론과 빅뱅 우주론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는 각각 정상 우주론과 빅뱅 우주론 중 하나이다. 우선 정상 우주론과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비교하면서 알아야 되는데, 우선 빅뱅 우주론은 우주가 하나의 점에서부터 출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고온, 초고밀도의 하나의 점에서 폭발을 해가지고 점차 팽창을 하는데, 그에 따라서 물질과 물질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밀도는 점점 감소하고 온도도 계속 감소한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리고 공간은 넓어지더라도 물질이 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주의 전체적인 질량은 변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빅뱅 우주론입니다. 대폭발설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정상 우주론은 우주가 팽창을 계속해서 하긴 하는데 팽창함으로 인해서 그 사이사이에 새로운 물질이 채워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점에서 폭발하는 어떤 한 점을 기준해 가지고 팽창하는 게 아니라 팽창의 어떤 기준점은 없고 전체적으로 팽창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기준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주의 질량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그 다음에
물질과 물질 사이의 거리가 그대로 유지가 돼서 밀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또 그에 따라서 온도도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이론, 과거나 현재나 그 물질과 물질의 온도, 밀도 여기 일정하고 질량이 증가한다는 이론, 이게 정상우주론인데 공통점은 다 같이 우주가 팽창한다고 보는 것은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허블 법칙이 모두 다 성립을 하는 것이 공통점이기 때문에 기억에 해당되는 것은 허블의 법칙이 성립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빅뱅 우주론은 우주 배경 복사가 관측되는 것을 통해서 빅뱅 우주론이 어느 정도 설득력 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처음에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의 온도가 3000K일 때 방출된 복사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현재 관측되는 것은 3000K 복사로 관측되는 게 아니라 우주가 팽창함으로 인해 가지고 온도가 떨어져서 현재는 2.7K 복사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0K에서 2.7K로 온도가 낮아져서 관측되는 것이 우주 배경 복사입니다. 그런데 빅뱅 우주로는 우주가 팽창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주의 온도가 낮아진다고 보았지요.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가 관측되는 것은 바로 빅뱅 우주론을 뒷받침합니다. 그래서 가가 빅뱅 우주론 맞습니다. 그리고 정상 우주론대로 하자면은 그 우주가 팽창하더라도 은하와 은하 사이에 새로운 물질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온도도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가 3000K에서 방출된 복사이기 때문에 현재도 똑같이 3000K에서 우주 배경 복사가 관측이 돼야 되는데 그렇진 않지요. 현재는 2.7K로 우주 배경 복사가 관측되기 때문에 이거는 2.7K로 현재 관측되는 우주 배경 복사는 빅뱅 우주론을 뒷받침합니다. 그 다음에 디귿 우주의 밀도는 계속 감소한다. 빅뱅 우주론에서는 팽창하면서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진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의 밀도는 계속해서 감소한다고 봅니다. 정상 우주론은 새로운 물질이 채워지기 때문에 우주의 밀도가 일정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계속 감소한다는 니은이 아니라 여기 우주 배경 복사, 이걸 디귿이라고 했을 때 디귿에 해당되겠지요. 니은이 아니라 디귿에 해당됩니다. 빅뱅 우주론에 해당됩니다. 정상 우주론에 해당되지 않고 빅뱅 우주론에 해당되는 내용은 우주의 밀도는 계속 감소한다 입니다. (13번) 그린 가완하는 초기 우주에서 헬륨 원자 핵이 생성되기 전과 후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골라라. 가일 때 우주의 온도는 3000K였다. 가일 때 양성자 수가 14개죠. 14개하고 그 다음에 중성자 수가 2개였습니다. 그러니까 7대 1이 되었는데 이 시기에 우주의 온도는 약 1억 회 이상이었습니다. 1억 회 이상. 굉장히 온도가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기억 틀렸고, 그 다음에 나일 때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는 약 3대 1이다. 수소 원자핵의 개수가 12개지요. 하나, 둘 해가지고 12개입니다. 그래서 12가 되고, 그 다음에 헬륨 원자핵은 가에서 나로 변하는 동안에 양성자가 2개가 줄었죠. 2개하고 중성자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수소 원자핵을 만드는 과정에서 양성자 2개하고 중성자 2개가 결합돼서 헬륨핵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은 서로 같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4개면 질량도 4가 됩니다. 12대 4가 되죠. 이거는 3대 1이 됩니다. 그래서 니은 맞습니다. 빅뱅 우주론에 따르면 전 우주에서 이 수소하고 헬륨의 질량비가 현재도 3대 1로 관측되는데, 이 이론 값은 현재의 관측 결과와 일치하기 때문에 전에 문제에 우주 배경 복사가 빅뱅 우주론을 뒷받침해 준다고 그랬는데,
이 수소 원자 핵과 헬륨 핵의 질량비가 3대 1인 거, 요것도 현재 이 관측값하고 빅뱅 우주론이 서로 일치한다는 증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질량비가 3대 1이 되는 것도 빅뱅 우주론을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디귿 현재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개수비를 물었습니다. 질량비가 아니고 개수비를 물었습니다. 개수비는 대략 12대 1이다. 우주가 탄생된 후에 별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요.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헬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동안. 그런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헬륨의 양은 극히 적습니다. 우주 초기에 이와 같이 해서 만들어진 헬륨의 양에 비하면은 별이 진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헬륨의 양은 극히 적기 때문에 현재도 우주 초기와 같은 개수비, 수소하고 헬륨의 개수비를 유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그림에서 보면은 수소가 12개고 헬륨은 1개지요. 질량비는 12대 4지만 개수비로는 12대 1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개수비도 우주 초기에 수소하고 헬륨의 개수비와 마찬가지로 12대 1입니다. 여기 있는 수치는 질량비이기 때문에 착각하면 안됩니다. 개수비를 물었기 때문에 수소 원자핵 12개하고 헬륨 원자핵 1개이기 때문에 12대 1입니다. 디귿 맞았습니다. 14번 그림은 하늘의 모든 방향에서 관측되는 복사에너지, 이거를 우주 배경복사라고 합니다. 우주 배경복사에너지의 세기를 파장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다. 이 복사에너지, 우주 배경복사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만을 복에서 고르시오. 기억, 람다 맥시망, 최대 복사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이지요. 이거는 가시광선 영역에 포함된다. 가시광선 영역에 포함되려면 파장이 0.4에서 0.7 마이크로미터가 되어야 가시광선 영역에 포함됩니다. 근데 빈의 변이 법칙이 있었죠.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 요 람다 맥시멈 값은 표면온도 분의 A 상수, 플랑크 상수 이렇게 되었었는데 여기다가 플랑크 상수를 대입하고 그 다음에 이 온도 2.71K를 대입했을 때 1mm가 나옵니다. 현재 우주 배경복사가 2.7K 온도가 되는 물체에서 나오는 복사에너지와 일치하기 때문에 우주 배경복사는 최대 에너지를 1mm에서 갖게 됩니다. 1mm는 가시광선 영역보다는 훨씬 파장이 긴 쪽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파장에 따른 복사에너지의 세기는 2.7K의 복사, 흑제 복사와 일치한다. 이것은 어떻게 구하느냐면 우선 람다 맥시멈 값을 구합니다. 람다 맥시멈 값을 구해보면 1mm가 되는데 1mm가 되기 위해서는 흑체의 표면 온도가 구해져야 되는데 2.7K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치하게 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복사의 세기는 우리 은하의 중심 방향에서 가장 강하다. 그건 아닙니다. 현재 관측되고 있는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거의 균일하게 관측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방향, 우리 은하의 중심 방향이라든가 이런 특정한 방향에서 강하게 관측되지는 않고 있고 모든 방향에서 같은 세기로 고르게 관측되고 있습니다. 15번 다음은 빅뱅 우주론, 대폭발 우주론입니다. 빅뱅 우주론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세 가지 문제, 가나다를 나타낸 것이다. 빅뱅 우주론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세 가지 문제는 우주의 평탄성 문제, 또 우주의 지평선 문제, 또 우주의 자기 홀극 문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평탄성 문제는 뭐냐면은 현재 관측 결과 우주는 공면이 아니라 완벽할 정도로 평탄한 평면을 이루고 있는데 빅뱅 우주론에서는 우주가 왜 공면을 이루지 않고 평탄한 면을 이루고 있는지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우주의 평탄성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것은 우주의 평탄성 문제입니다. 평탄성.
그 다음에 우주의 지평선 문제는 뭐냐면은 현재 관측 결과 우주의 모든 영역에서 물질이나 우주 배경 복사가 거의 균일하게 도달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멀리 떨어진 두 지역이 과거에는 정보 교환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주의 나이가 빛이 이동할 수 있는 시간보다 우주의 나이가 더 커야만 하는데, 실제로는 우주의 나이가 빛이 이동할 수 있는 시간보다 적습니다. 이거를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빅뱅 우주론에서는. 그래서 여기 다는 우주의 지평선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우주의 자기 홀극 문제인데, 여기서 자기 홀극은 뭐냐면은 원래 N극하고 S극, 자기 N극하고 S극은 쌍으로 존재해야 되는데 자기 홀극은 쌍으로 존재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N극과 S극을 자기 홀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빅뱅 우주론에 따르면은 현재 우주에는 이 초기 우주 때 생성된 자기 홀극이 많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자기 홀극을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억에 들어갈 말은 자기 홀극이 적합합니다. 자기 홀극. 이것이 자기 홀극의 문제입니다. 가는 옳은 설명 고르기, 기억, 자기 홀극은 기억으로 적절하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나를 우주의 지평선 문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 아니라 다입니다. 그 다음에 빅뱅 직후 우주의 팽창 속도가 일정했다고 가정하면 이 세 가지 문제를 다 설명할 수 있다. 아닙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빅뱅 직후에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우주가 급격히 팽창했던 그 팽창 시기가 있었다고 가정을 해야만 이 세 가지 빅뱅 우주론에서 설명하기 어려웠던 이 세 가지를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했다고 가정하면 안 되고 급팽창 시기, 빅뱅 직후에 급팽창, 짧은 시간 동안에 급격히 팽창하는 급팽창 시기가 있었다고 가정을 해야 됩니다. 16번 그림은 급팽창 이론에 근거하여 빅뱅 이후 시간에 따른 우주의 반지름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옳은 설명을 고르시오. 자, 급팽창 시기는 요때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우주의 반지름이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10의 마이너스 35제곱부터 10의 마이너스 30제곱, 요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이죠. 10의 마이너스 10제곱, 그 아주 짧은 시간 간격이라고 보면 됩니다. 1초보다 훨씬 짧은 시간 간격입니다. 1초보다 길다가 아니라 훨씬 짧은 시간 간격의 시간 동안 일어났습니다. 훨씬 짧지요. 급팽창이 지속된 시간은 여기가 1초이기 때문에 1초보다 훨씬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났습니다. 기억은 들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주 배경 복사는 급팽창 시기에 형성되었다.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의 나이가 약 38만 년일 때, 이때 중성 원자가 생성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급팽창이 일어난 시기는 1초, 빅뱅 직후 1초가 되기 전에 훨씬 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38만 년은 훨씬 뒤에죠. 그때는 우주 배경 복사가 일어났겠지만은 이때는 중성 원자가 만들어지기 훨씬 전이기 때문에 우주 배경 복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디귿, 급팽창 이전에는 우주 전체가 상호작용을 할 수 있었다. 우주 전체가 상호작용을 할 수 있으려면 우주의 크기가 작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급팽창 이전에는 우주의 크기가 이와 같이 작았습니다. 우주의 반지름이 10의 마이너스 60제곱부터 10의 마이너스 40제곱의 크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작았죠.
아주 작았기 때문에 이때는 우주 전체가 상호작용을 해서 균질해질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 맞았습니다. 아주 우주의 크기가 작았기 때문에. 17번 그림은 A와 B에서 출발한 우주 배경 복사가 지구로 입사하는 모습을 나타낸 모식도이다. 이 A 지점과 B 지점은 우주 지평선의 양쪽 정반대 위치에 있습니다. 이 두 정반대 위치에서 오는 우주 배경 복사는 거의 균일하게 관측되고 있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가 거의 균일하게 관측되면은 적색 편의도 거의 동일하게 관측되기 때문에 적색 편의도 거의 일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디귿 맞았고, 그 다음에 기억, 현재 A와 B는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A, B 두 지점은 우주 지평선의 양쪽 정반대 방향에 있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A 지점에서 지평선을 그리게 되면은 A 지점에서의 지평선은 이와 같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B 지점의 지평선은 이와 같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두 지평선이 서로 다르게 되죠. B 지점도 A 지점의 지평선 밖에 있게 되고 A 지점도 B 지점의 지평선 밖에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상호작용이 불가능하지요. 기억은 틀렸습니다. 지평선 자체가 서로 달라서 한 지평선 내에 A, B 두 지점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상호작용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니은 A와 B는 지구를 기준으로 한 우주의 지평선보다 바깥쪽에 위치한다. 그건 아닙니다. 지구를 기준으로 한 우주의 지평선은 이 화면 자체가 됩니다. 이 화면 자체 평면이 지구를 기준으로 한 우주의 지평선이 되기 때문에 두 지점은 이 한 화면의 평면상에 다 같이 나타날 수가 있지요.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건 아니고 우주의 지평선 안쪽에 두 지점은 지구를 기준으로 한 우주 지평선을 기준했을 때는 두 지점이 모두 안쪽에 위치한다고 봐야 됩니다. 바깥쪽이 아닙니다. 18번 그림은 빅뱅 이후 시간에 따른 우주 구성 요소, 우주 구성 요소에는 암흑에너지도 있고 암흑물질도 있고 보통물질도 있습니다. 그 세 가지의 비율 분포를 나타내는 것이다. 옳은 설명을 고르시오. 요거는 현재 각 물질의 구성 비율을 가지고 과거를 추정할 수가 있는데 최근 관측자를 의하면은 우주의 구성 요소 중에서 보통물질이 가장 적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9가 보통물질, 그 다음에는 암흑물질이 26.8%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암흑물질이고, 그리고 암흑에너지가 가장 많이 차지해서 68.3%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암흑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색깔별로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암흑에너지에 해당되는 부분이 A지요. 그리고 암흑물질에 해당되는 부분이 B고 보통물질에 해당되는 부분이 C입니다. 그래서 A는 암흑에너지다. 맞습니다. 암흑에너지는 빅뱅이 일어난 1억 년 후에는 양이 아주 적었는데 38억 년이 지난 현재 와서는 급격히 양이 증가했습니다. 나머지 B하고 C의 비율은 점점 감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기억 맞았고, 그 다음 우리은하를 구성하는 물질, 우리은하를 구성하는 물질도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우리은하의 구성물질 분포를 알아내려면은 우리은하의 중심부터 바깥쪽으로 속도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 회전 속도 분포를 토대로 연구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알아낸 결과 우리은하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서는 보통물질보다 암흑물질이 더 많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C보다 B가 많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습니다. C보다 B가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시간이 흐를수록 B하고 C의 비율은 감소한다. 앞으로도 우주가 팽창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암흑물질하고 보통물질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되고, 그리고 암흑에너지의 비율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BC하고 비율은 감소한다. 맞죠? 그리고 A의 비율은 증가합니다. 앞으로. 19번 그림은 우리 은하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가로축이 우리 은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입니다. 우리 은하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갈수록 속도가 급격히 증가하다가 점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거의 일정하게 나타나기도 하는데, 하나는 예측값이고 하나는 실제 관측값입니다. 기억과 니은 중에서 하나는 관측값이고 하나는 예측값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조금 전에 보았던 그래프가 여기 있습니다. 가로축이 은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 그러니까 여기가 은하의 중심 쪽이 되고 이쪽이 오른쪽이 은하의 바깥쪽이 됩니다. 그런데 T 영역 있죠. T 영역, 은하 중심에 아주 가까운 영역인데 여기까지는 그 은하 속에 있는 물질이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딱딱한 고체와 같은 회전을 하게 됩니다. 딱딱한 고체의 원판이라면은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나갈수록 반지름이 커지기 때문에 똑같은 각을 돌더라도 선속도는 빨라지지요. 여기서 나온 속도는 선속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물체를 강성체라고 하는데, 딱딱한 물체를 강성체라고 하는데, 중심에서부터 T 영역까지는 그 물질들이 아주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딱딱한 고체와 같은 회전을 하게 되어서 바깥쪽으로 갈수록 속도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그런데 T 영역을 벗어나면은 물질이 굉장히 희박하게 관측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물질은 전자기파를 관측하는 물질만 관측이 되기 때문에 보통 물질만 관측이 됩니다. 그런데 보통 물질의 밀도는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갈수록 급격히 밀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회전 속도도 급격히 이렇게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 은하 속에는 눈으로 보이는 전자기파를 방출하는 보통 물질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전자기파를 방출하지 않는 암흑물질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암흑물질이 이 은하 원반과 헤일리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은하에서는 은하 중심부나 바깥쪽이나 물질 분포가 고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관측되는 속도값은 T 영역 이후에 거의 변화가 없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위에 그래프가 관측되는 속도값이고 밑에 그래프가 예측되는 속도값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그래프는 보통 물질과 암흑물질을 다 적용한 실제 관측된 속도값이고, 밑에 있는 그래프는 우리가 발견할 수 없는 암흑물질을 빼고 전자기파로서 관측할 수 있는 보통 물질로만 예측한 속도값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속도값은 더 작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회전속도 곡선으로 계산되는 우리 은하의 질량, 이거죠. 이 곡선으로 계산되는 우리 은하의 질량은 보통 물질과 암흑물질의 질량을 합친 값이기 때문에 이 계산에서 얻은 우리 은하의 질량은 관측된 질량값은 보통 물질만의 질량값이지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요 밑에 예측되는 속도값으로 구한 보통 물질의 질량만을 따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 값보다 위의 그래프 보통 물질과 암흑물질을 모두 고려한 실제 관측되는 속도값으로 계산한 우리 은하의 질량은 훨씬 더 크게 됩니다. 이 질량이 요 질량, 보통 물질의 질량보다 훨씬 더 크게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기억은 실제 관측되는 값이죠. 실제 관측값이고, 은하 중심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갈수록 실제 관측되는
회전 속도 거의 일정하게 나타납니다. 실제로 관측했을 때. 그리고 밑에는 예측값입니다. 그래서 기억, 관측값은 기억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론값에서는 요거죠. 요거는 보통 물질만을 고려한다고 그랬죠. 전자기파를 방출하는 보통 물질로서만 예측한 속도 변화입니다. 그래서 니은에서는 암흑물질 효과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봐야 됩니다. 니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우리 은하의 외곽에 있는 별들은 은하 중심에서 멀어지더라도 회전 주기라는 것은 한 바퀴 회전하는 시간이지요. 회전 주기가 거의 일정하게 관측된다. 그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방금 전에 회전 속도, 여기서 얘기하는 회전 속도는 회전선 속도, 거리 속도입니다. 그래서 중심에서 멀어지더라도 회전선 속도, 똑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하는 거리는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똑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하는 거리, 선속도는 똑같지만 바깥쪽으로 나갈수록 은하 중심을 회전할 때 더 큰 궤도를 그리면서 회전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회전 주기는 한 바퀴 도는 시간인데 한 바퀴 도는 시간은 당연히 길어집니다. 회전 선속도는 같지만 바깥쪽으로 나갈수록 더 큰 궤도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 바퀴 도는 회전 주기는 더 길어질 수밖에 없지요. 우리 은하의 외곽부에 있는 별들의 회전 속도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되지만 은하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중심을 회전하는 궤도의 길이가 커지기 때문에 회전 속도, 여기서 회전 속도는 회전선 속도, 똑같은 시간 동안 이동하는 거리는 같지만 회전 주기, 한 바퀴 도는 시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관측될 수는 없고 점점 길어진다.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20번 그림은 우주의 곡률이 다른 새의 경우 가나다를 나타내는 것이다. 우주의 형태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주의 평균 밀도하고 임계 밀도를 비교해야 되는데 첫 번째, 닫힌 우주가 되기 위해서는 우주의 평균 밀도가 임계 밀도보다 커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그 우주가 더 이상 팽창하지 못하고 안쪽으로 휘어지는 그런 닫힌 우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우주의 평균 밀도가 임계 밀도보다 큰 경우고 반대로 우주의 평균 밀도가 임계 밀도보다 작게 되면은 우주의 형태가 안쪽으로 굽는 게 아니라 바깥쪽으로 굽어서 곡률이 음이 됩니다. 이런 경우를 열린 우주라고 합니다. 열린 우주가 되기 위해서는 우주의 평균 밀도가 임계 밀도보다 작아야 됩니다. 이때 곡률은 음이라고 표시합니다. 곡률이 음이 될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평탄한 우주는 우주의 그 형태가 바깥쪽으로 휘지도 않고 안쪽으로 휘지도 않는 경계밀도, 그걸 임계밀도라고 하는데 우주의 평균밀도가 임계밀도와 같게 되면 우주의 모습은 평탄한 우주의 모습이 됩니다. 기억, 가는 닫힌 우주 맞지요? 그리고 나의 경우는 그 곡률이 마이너스 값이기 때문에 우주가 안쪽으로 휘어지지 않고 바깥쪽으로 휘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고, 그 다음에 다의 경우는 우주가 안쪽으로도 휘어지지 않고 바깥쪽으로도 휘어지지 않는 밀도, 임계밀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주의 평균밀도가 임계밀도와 같은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는 평탄한 우주가 됩니다. 다해서 우주의 밀도는 임계밀도와 같습니다. 평탄한 우주이기 때문에.